안녕하십니까. 백세 뇌 건강의 비밀 이태규 뇌리식명과 이태규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난치성 두통입니다. 난치성 두통이란 그야말로 잘 안 낫는 두통인데요. 먼저 이제 응급실에 가야 하는 두통, 요즘 이제 의료 사태 때문에 응급실 이용이 굉장히 힘들고, 그러면 머리가 갑자기 아플 때 그러면 응급실 가야 될지 아니면 그 다음날 뭐 예를 들어서 외래를 가야 된다든가 판단이 잘 안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 그럼 꼭 가야 되는지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경험 못하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심한 두통이 갑자기 발생하고 보통 이제 깨질 듯하다, 터질 듯하다 표현 많이 하죠. 터질 듯하다. 근데 이렇게 두통이 오면서 동시에 아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이 동반될 때는 반드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반복적인 구토, 실제 토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뭐 헛구역질 말고요, 메스꺼움 말고 그냥 실제 이제 토하는 걸 반복적으로 토하거나 아니면 뭐 고열이 있지만 호흡기 증상은 없을 때, 그러니까 가래, 기침, 콧물, 재채기 이런 거 다 없은데도 고열이 39도 이상이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이건 이제 열을 처음 교체했을 때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 저하되는 경우도 뭐 당연히 가야 되고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있으면 응급실을 가야 되고, 뒤집어 말하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없는데 두통만 심하게 있다. 그럼 갈 필요가 없죠. 그 두통이 심해도 그냥 미식군 정도다. 그러면 갈 필요가 없는 거고, 열이 있지만 미열이다. 37.5도 뭐 이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응급실을 이용하기가 요즘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동안 이게 환자분들이 응급실을 너무 또 남용한 면도 있어요. 머리가 조금만 아파도 걱정돼서 뭐 응급실 주로 쫓아가고, 뭐 그런 경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실제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우선순위가 밀리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환자분들이 잘 분별 있게 이제 판단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게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게 본인한테도 좋고요. 그럼 난치성 두통, 본론으로 들어가면 난치성이 그 뭐냐 그러면 이제 조금 정의를 하자면 그래도 데피니션이 필요하겠죠.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뭐 약을 투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뭐 병원에서 뭐 적극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데 뭐 3개월 동안 매일 아픈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3개월 이상 띄엄띄엄 아픈데 한 달에 8일 이상, 일주일에 이틀 이상 아픈 게 매주 반복되는 겁니다. 석 달 이상. 그런데 이게 그러면서 이제 지속되는 반복되는 심한 두통으로, 근데 두통이 심해서 일상생활이나 직업적인 능률이나 학업 등에 이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뭐 가정주부는 가사일도 잘 못하고 학생은 뭐 성적이 뚝 떨어진다든가 뭐 조퇴를 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거나 직업적으로 이제 능률이 안 올라서 뭐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그런 경우, 그런 걸 동반할 때 이제 석 달 이상 지속될 때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근데 유럽 두통 학회라는 이제 학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심한 두통, 영어로 debilitating headache인데 그게 적극적으로 치료해도 한 달에 8일 이상, 근데 6개월 이상,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3개월인데 이게 6개월 이상은 제가 보기엔 너무 긴 것 같아요. 제가 뭐 드물지만 석 달 동안 이제 악성 뇌종양이 이게 진행된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석 달 정도 이상 되면 난치성 두통으로 봐야 될 걸로 합니다. 그 난치성 두통이 왜 문제가 되냐? 뭐 개인적으로 환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문제죠. 이제 개인적인 불행이자 주변의 가족 및 주변인도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피해를 보게 됩니다. 뭐 주변 이제 직장 동료가 환자의 일을 떠맡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의료비가 낭비가 될 수 있고요. 제대로 치료가 안 되니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하거나 연속해서 또 치료를 받고 심지어 민간요법까지 받고 하게 되니까 의료비가 낭비가 되고, 그다음에 잘못된 의료기관 이용이 여기 뭐냐면 이제 해당하는 과를 가야 되는데 엉뚱한 과 가가지고 이제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귀 속이 아프다 해가지고 근데 이비인후과에서 이상이 없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비인후과를 막 여러 군데 전전한다든가 알고 보면 신경과적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엉뚱한 과를 가면 더욱더 낫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난치성 두통 환자가 이 약 저 약 막 먹다 보면 그 중에 이제 중독성 있는 약들이 막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약들의 특징이 뭐냐면 중독성이 있으면서 약효는 좋은데 일단 약을 먹으면 반짝 두통이 좋아지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근데 하루 지나면 또 아프고 또 아프고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아프고 다시 아프고 해서 이 약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약에 그럼 중독성이 있는 약은 약을 또 점점 나중에 또 이게 내성이 생기면 더 늘려나가야 돼요. 그게 문제고. 그럼 약으로 있는 부작용들도 뭐 부작용이 없는 약은 사실 처방약 중에는 없죠. 처방약들은 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기관에서 이게 처방약을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 어쨌든 부작용이 심하게 오히려 겹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통이 안 낫다 보면 뭐 환자의 성격적인 문제도 있지만 2차적인 우울증이 잘 생깁니다. 심하면 자살 우려도 있긴 하죠.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지금 무려 10몇 년 동안 계속 1등입니다. 참 좀 수치스러운 통계인데, 이 자살에 대한 이런 우려도 난치성 두통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두통이 심해서 안 나오면 우울해지고 우울하면 또다시 더 두통이 더 심해지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난치성 두통에 해당하는 명언을 말씀드리면 그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게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각 저마다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는 거죠. 그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톨스토이라는 분이 말하는 건데 난치성 두통도 환자마다 다 다른 이유로 난치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제 진단과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이게 의사한테도 난치성 두통은 이제 두통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난치성 두통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 유형인데 일단은 첫 번째로 방문했던 진료과가 잘못된 경우, 그러니까 엉뚱한 과를 가서 진료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일단 두통은 1차적으로 여러분 뭐 모든 과 전문의들 다 동의하겠지만 신경과가 우선입니다. 그게 1차적으로 방문해야 될 부분이고, 신경과에서 뭐 정 안 되면 무슨 마취 통증학과든가 무슨 이비인후과라든가 무슨 다른 과로 척추 전문 병원 가든가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게 1차적으로 신경과가 제대로 된 번지수가 맞고요. 근데 다른 과를 뭐 처음부터 잘못 가는 경우, 뭐 민간요법으로 간다든가 그런 경우 이제 문제가 이제 더욱더 악화돼서 오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약을 쓰는데 약이 용량이 적거나 효과가 없는 약이 투여되는 경우, 그러니까 약이 이제 아까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약을 이제 최소량부터 서서히 올려야 되는데, 근데 처음 쓰는 약이 용량이 작으면 약효가 없을 수가 있죠. 그러면 환자분들이 다음에 와서 이제 그 다음에 약을 좀 용량을 늘려야 되는데 환자분이 아예 안 오거나 뭐 다른 병원 가거나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난치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초기에 두통약을 이제 약을 썼는데 이게 공교롭게 부작용이 좀 상당히 있어서 환자가 여기에 겁을 먹고 다른 약도 거부해 버립니다. 그럼 먹는 약을 쓸 게 없죠. 그러면 다른 모든 약을 거부해 버리면 이런 경우도 뭐 드물긴 하지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환자마다 이게 난치성으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부터 진단이 잘못되는 경우가 상당히 일단 1차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 방문 자체를 또 꺼려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하게. 우리나라처럼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좋은 나라는 사실 없습니다. 다른 외국이나 다른 거 하면 의료기관을 뭐 몇 달 기다려서 가든가 뭐 적어도 몇 주 기다려서 의사를 만나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의료기관 방문하기 용이한데 좋은 데도 불구하고 또 병을 오기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혼자서 끙끙 앓다가 이제 점점 이제 난치성으로 이제 두통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 치료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 경우에인데 이런 환자들은 또 심적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치료를 또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10년 동안 20년 동안 아픈 두통이 2, 3일 만에 낫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게 좋아지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런 걸 이제 참지를 못하고 한 두세 번 약 먹고 안 됐네 하면서 이제 뭐 관두면 이제 이게 두통이 안 낫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환자들 편견이 문제예요. 어떤 약이든 나한테 약이 안 들어 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약을 아예 처음부터 모든 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참
치료가 뭐 그럼 주사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 주사만으로 이제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럼 이러면 또 난치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흔한 이제 두통의 그 양상은 두 가지 이상 서로 다른 두통이 막 섞여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난치성 두통은. 그래서 그리고 그걸 세분화 보면 긴장성 두통, 편두통, 뭐 약물 남용성 두통, 그리고 2차성 두통 이렇게 네 가지 넣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맨 위에 긴장성 두통만 하더라도 이게 4가지 원인이 있어요. 긴장도 세분화도 보면 다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가장 흔한 게 이제 근육 긴장성 두통 같은 게 있죠. 이제 목 뒤 어깨 근육이나 이런 아니 옆에 척두근 근육이나 이런 긴장성 두통이 그 근육이 많이 뭉쳐서 생기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심리적인 긴장성, 굉장히 이게 불안해하고 이런 그러면 본인도 모르지 그 자율신경까지 동반돼서 긴장도 있고 심리적인 긴장 내지 이제 그다음에 수면 무호흡증에 인한 두통도 긴장성도 일으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나면 머리가 아프게 있는 게 그냥 매일같이 장기적으로 오던가. 그다음에 또 뭐 어떤 분은 심지어 이제 음식을 씹을 때 한쪽으로만 계속 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쪽 척두근이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리고 턱관절도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긴장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의 패턴이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어요. 세분화하다 보면. 그 문제는 각각에 대한 치료법이 다 다르거든요. 뭐 수면 무호흡증 같은 거는 수면 검사를 하고 양압기를 써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목 근육이 많이 뭉친 경우는 이제 목 근육 풀어주는 이제 주사 같은 걸 맞으면서 근육 이완제를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안 되면 이 난치성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또 흔한 거지 편두통이죠. 편두통은 이제 유전적 백그라운드와 유전적인 소인이 굉장히 강한데 이 심하면 머리 아프면서 토하면서 이제 뭐 며칠 알아 눕는 경우도 많고 근데 편두통이 치료가 안 되면 이것도 난치성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또 긴장두통과 막 섞여버려요. 그럼 결국은. 그래서 매일같이 아픈 양상으로 넘어가 있는 거고 편두통도 이제 세분하면 여러 가지인데 그 각각에 대한 약이 좀 다르게 써야 돼요. 그다음에 약물 금단성 두통, 뭐 약물 남용성 두통이라 하기도 하고 medication overuse headache, overuse라는 게 너무 남용하다는 뜻인데 이 약물 남용성 두통은 영어는 우리나라에서도 또 드물진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고 있는 약 중에 한두 가지 약이 이게 굉장히 약물 남용성 두통을 일으킬 우려가 높은 약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일단은 이 약이 약을 쓰면은 약을 먹으면 두통은 확 좋아지거든요. 근데 약 균이 떨어지면 다시 아프게 돼 있어요, 문제는. 그걸 이제 계속 이제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먹다가 그다음에 2, 3일에 한 번씩 먹다가 그다음에 내성이 생기면서 매일매일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또 불상사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혼자서는 그 약을 끊을 수가 없고 매일같이 머리 아픈 게 뭐 몇 달씩 몇 년씩 되니까 이게 난치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차성 두통은 뭐 위에 이런 거에 비하면 조금 약간 드문 편인데 이것도 2차성 두통은 세분하면 수십 가지가 됩니다. 이게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두통이 난치성으로 오겠죠. 원인적인 진단이 내리지 않으면 제대로 치료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치료를 못하면 두통이 안 나오니까 이게 뭐 몇 달씩 몇 년씩 가는 난치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인적인 그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두통을 보는 의사의 경험과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치료의 전제 조건은 뭐냐, 이게 두통을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의를 찾아가야 합니다. 물론 신경과 전문의 중에 이제 두통을 보는 분들이 그 따로 있는데, 물론 이제 모든 신경과 전문의 두통을 다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특히 두통만 전문을 보는 분들 수소문해서 찾아가든가 해야 되는 거고, 난치성 두통은 이렇게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진단이 물론 내려져야죠. 복합 진단은 아까 말한 두세 가지가 막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두세 가지 그 정확히 뭔지를 정확히 집어내는 것도 그 검사와 그 노하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두통이 만성적으로 오래되면은 상당히 좀 우울해지거나 환자 이렇게 뭐 불안해지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심리적인 평가, 그러니까 간단한 뭐 심리 검사를 통해서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그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여러 두통 원인이 있는데 거기다 우울증 같은 게 겹쳤으니까 문제가 더더욱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뇌의 구조적인 문제를 숨어 있는데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MRI나 MRA가 최근에 찍은 게 꼭 필요합니다. 오래전에 1년 전에 찍은 거는 별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요. 그 사이 두통이 더 심해졌으면 그 심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에 뭐 2, 3개월 이내에 찍은 게 없으면 뭐 MR 당연히 찍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MRI, MRA 둘 다 찍어야 됩니다. 하나만 찍어서 MRA는 이제 혈관이 좁아지면서 아플 수도 있고 혈관벽이 찢어지는 박리 현상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찍어야 됩니다. MRI, MRA. MRI는 그때 뇌를 주로 보는 거고 뇌를 싸고 있는 구조 뇌를. 그다음에 MRA는 혈관을 뇌 혈관을 보는 거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찍어야 이제 정확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 약에 대한 효과나 부작용 여부. 전에 어떤 약을 먹었는데 환자가 약을 다행히 기억을 하면 그 약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혹시 부작용이 심한 약이 있었는지 그걸 미리 체크해야 됩니다. 과거에 쓴 두통약이 부작용이 심하면 다시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효과가 전혀 없었던 약을 또 쓰는 것도 이제 뭐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과거 약에 대한 히스토리를 아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긴 하고요. 물론 환자분이 기억을 못하거나 하면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과거 약에 대한 약 처방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과거 약을 가져오라 그러면 그 약 이름이 없는 그 조그만 약 그 팩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비닐로 된 그거는 약 이름이 없으면 약을 알 수가 없어요. 성분을 알 수도 없고 이름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약 생긴 모양과 색깔로 봐서는 이게 어떤 약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약에 대한 정보는 이제 처방전이 가장 좋고요. 아니면 요즘은 이제 약국에서 약 봉투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적어도 약이 표시되는 약국 약 봉투를 가져오시던가 해야지.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환자의 경제적 사정도 이제 나 생활 환경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환자가 경제적 어려운데 뭐 고가 약을 또 쓰긴 또 그렇죠. 근데 그래서 편두통 요새 그 전문 예방약 중에 뭐 그 피하 주사가 새로 비교적 신약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뭐 그런 건 이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 고려하다 보니까 이제 그 치료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그러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치료 효과에 대한 조급한 마음을 좀 버려야 돼요. 이게 환자분들이 워낙 오랫동안 아프니까 이제 병원에 큰 마음 먹고 왔는데 그러면 병원 오기 싫어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 반대 급부로 이게 검사를 마치면 약을 받으면 금방 낫길 또 기대를 많이 해요. 그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습니다. 그 치료가 안 돼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기대한 만큼 조급한 마음에 맞추어서 효과가 빨리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실망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참 뭐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 오랫동안 두통으로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또 빠른 기적적인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는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환자를 설득해가지고 좋아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좀 참고 기다려 달라. 그 약에 대한 반응을 보고 그때 약을 이제 조절하고 하면 언젠가는 낫는다, 10중 8구 낫는다 이런 희망을 줘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대부분 다 낫기도 하고요. 치료를 중단만 하지만 않으면 유능한 편두통 전문가에 가면 다 나아요. 근데 문제는 두통 전문가를 못 믿고 그냥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안 낫지 하고 그냥 병원을 오다가 말고 처방에도 약도 제대로 안 먹고 그러면 이제 치료가 더더욱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멀리서 지방에서 이런 저기 남쪽 경상도 전라도 이런 데서 오는 분들도 뭐 오는데 왔다 갔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초기에는 시간적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난치성 두통 환자들은 이제 처음 두서너 번 올 때 좀 약에 대한 반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찾아와야지. 이게 약이 잘 들으면 이제 거의 2달, 3달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약을 먹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자주 오면 이게 계속 자주 와야 되는가 싶어서 이제 오다가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초기에는 시간적 투자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이 근데 어떤 약을 써야 될지는 뭐 의사가 처음부터 100% 확신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이 약이 이 환자한테 제일 잘 맞겠구나 해가지고 약을 이제 선택을 해서 처방을 이제 용량까지 선택해서 주는 거고, 그 약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올리다가 약이 안 맞으면 다른 약으로 교체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시행착오가 겪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약효가 나타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시간적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처음부터 약을 물론 좀 강하게 쓰면은 효과는 좋을지 몰라도 이제 부작용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좋은데 약을 중단해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촉박하게 생각하면 이게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가 생겨서 더 안 낫습니다. 그 치료가 잘 되려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본인이 그 의사를 믿고 찾아가서 진료를 받았으면 끝까지 믿고 좀 시킨 대로 해서 좀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환자들이 이게 심리적인 협조가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환자한테 맞는 치료법,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주사든 먹는 약이든 잘 찾을 때까지, 그리고 그 효과가 좀 나타날 때까지 자주 방문해야 될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1차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걸로 생각했는데 뭔가 이제 반응이 없고 그러면 또 다른 검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추가적인 검사도. 그래서 뭐 그 검사를 이제 다른 검사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생겨요. 그래서 치료가 잘 되려면 좀 처음에는 자주 방문할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제 아무리 명의라도 처음부터 모든 환자한테 정확하게 적절한 약을 바로 주어서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의사도 이제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그리고 환자한테 딱 맞추기가 정말 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뭐 회피한 경우도 많긴 하죠. 근데 아까 뭐 지금 말한 건 난치성 두통을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난치성 두통 아닌 경우에는 뭐 처음부터 약효가 좋은 걸 딱 맞춰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그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뭐 두통을 잘 보는 의사라면은. 근데 아까 말한 난치성 두통은 2가지, 3가지, 막 4가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까지도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협조가 필요하고, 두통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두통은 처방약이 굉장히 종류가 많죠. 두통약은 지금 뭐 통증약도 있고, 이게 두통과 동반되기 시작하는 이제 그 무슨 구토를 방지하는 약, 뭐 그런 약도 있고, 최근에 뉴스에 하나 좀 이게 나온 게 뭐 시사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그 맥페라라는 약이 그 두통과 동반해서 이제 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환자들이. 그럴 경우에 뭐 주사로 쓰면 그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 약이 아주 드물게 파킨슨 증상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환자가 기존에 뭐 나이 드신 분이 파킨슨을 앓고 있었는데 주사를 맞고 일시적으로 더 심해졌는데, 그게 또 법정으로 가가지고 소송을 하고 문제가 돼서 뭐 의사 그 해당하는 맥페란 주사를 놓은 분이 그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가 사실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그 의사분이 그 아픈 시간 속에 이제 파킨슨에 대한 병력을 캐치 안 했다 해가지고 부작용 때문에 그런 실형을 받는 거는 사실 너무너무 과한 처사입니다. 그래서 뭐 두통 환자가 토할 때 앞으로 저도 맥페란 주사 못 나올 것 같아요. 뭐 환자가 토하면 토하는갑다. 그 환자로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계속 토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 약 말고 쓸 약이 없는데. 두통약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편두통 전문 진통제나 뭐 아까 방금 말한 이제 토하지 않게 하는 약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무슨 심지어 마약성 진통제도 있고, 각각의 약에 대한 부작용이 다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처방약을 묶어놓은 거고. 근데 그 드문 부작용을 가지고 그리고 법적으로 처벌을 한다면 이게 의사들은 뭐 쓸 약이 없는 거죠.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두통약은 이제 중독성이 강한 약을 복용 중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아까 말한, 그래서 약을 지목권 약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또 다행히 이제 처방전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약 봉투에 적혀 있으면 다행이긴 한데 만일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환자가 약을 지은 약국 이름을 우리가 알아서 환자를 통해서 약국을 통해서 이제 그 약국에 문의를 하면 알려주긴 해요. 그래서 약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약물 금장 두통이 또 있는 건지를 그래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복용량의 용량이나 복용법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환자한테는 이렇게 약을 먹으려는데 환자가 엉뚱하게 먹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 두통 환자가 머리가 많이 아프니까 그냥 아이고 귀찮아 대충 먹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약을 복용법대로 잘 먹고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환자도 이제 약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 내지 거부감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약들은 과거 약, 오래전 약들과 달리 부작용 약들은 다 퇴출되고 거의 없거든요. 의학은 계속 해마다 발전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약들도 해마다 발전을 하고 그래서 요즘은 물론 아주 드문 경우 빼고는 그 부작용이 심한 약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공포심은 오히려 치료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진단이 잘못되는 경우 이게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진단이 잘못돼서 효과가 없는 약을 딴 데서 복용 중인지 그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누누이 강조하지만 정확한 두통의 진단이 선행되어야 적절한 그 효과적인 약 처방이 가능하겠죠. 근데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뭐 아주 정확한 검사들이 필요한 검사들이 있으면 필요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통을 보는 의사의 그 노하우나 이제 지식이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두통은 단순 두통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병원까지 올 정도면 두세 가지가 복합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요. 그럼 진료 시 애로점이 뭐냐, 이게 뭐 우리 그 두통 환자를 볼 때 그는 뭐가 제일 힘드냐, 그러면 문진, 묻고 답하고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이 짧게 끝내려도 난치성 두통 끝낼 수가 없어요. 워낙 이제 물어볼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분은 또 이제 동문서답하는 경우도 있고 막 장황하게 맨날 옛적부터도 막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문진이 효율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더더욱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더구나 요즘 우리나라 제도처럼 그야말로 짧게 환자를 많이 봐야 이제 병원이 유지되는 그런 제도에서는 이런 경우는 참 힘듭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문진할 때 환자분들이 그 의사의 질문에 적절하게 바로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동문서답하고 이런 것도 별로 안 좋고 또 질문을 하는데 중간에 끊고 막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참 안 좋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더욱더 이제 진료가 힘들어지겠죠. 환자를 위해서 그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의사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을 하고 모른다 하시면 되지만 이게 스탑 시키면서 동문서답 해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과거 병력이 복잡하거나 오랜 세월 거쳐서 누적되어 있으면 이게 20년, 30년 된 두통을 우리가 뭐 5분, 10분 만에 이게 문진을 한 데서 제대로 다 파악하기도 힘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스킬이 필요해요. 이 노하우가 필요하고 문진도요. 그래서 그 의사가 꼭 필요한 질문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엉킨 실타래를 비유를 하자면 큰 실타래가 막 엉켜 있는데 그걸 푸는 작업 과정과 비슷해요. 이게 난치성 두통은. 어디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걸 이제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엉킨 실타래가 다행히 색깔이 여러 색깔이 있으면 오히려 좀 나은데 이게 똑같은 흰색으로 있으면 더더욱 힘들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의학적인 문제는 물론 이제 아까 말 심리적인 문제, 우울증이나 그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심리적인 어두운성 이런 거, 생활 환경 문제, 경제적 문제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약을 제대로 안 먹는 것도 경제적인 문제가 또 얽혀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요새 고가약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뭐 몇 달씩 약을 계속 먹다 보면 약값이 좀 나갈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것이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 문제입니다. 생활 환경 같은 것도 여러분 이제
3교대 근무하는 그런 분들 같은 거. 그 편두통 환자 같은 거는 3교대 근무가 참 안 좋거든요. 이게 편두통 환자들은 항상 일정한 생활 패턴, 자는 시간, 깨는 시간,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매일매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 3교대 근무, 비행기 외국 항공사 승무원이라든지 그리고 간호사들, 입원 병실 가면 간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편두통이 잘 안 낫게 되죠. 그런 난치성 두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럼 흔히 범하는 오류가 뭐냐, 이제 효과는 좋을 수 있으나 중독성 강한 약 복용. 근데 중독성 강한 약을 제가 오늘 강조한 이유가 이게 난치성 두통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도 드물지 않아 난치성 두통 중에 흔한 편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불면증 환자를 생각합시다. 불면증 환자가 잠 못 잔다고 스틸록스를 매일같이 복용하는데 스틸록스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데 이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스틸록스라는 약이 한번 제가 특정한 약 이름을 좀 지명해서 그렇긴 한데 여러분 다 아시는 약 이름이니까 이 약을 먹으면 약효는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 약을 일단 먹다가 안 먹으면 잠을 더 못 자요. 그리고 다른 약이 안 들어요, 일단. 그 스테로스를 매일매일 장기적으로 중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와 비슷한 약이 두통약 중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고, 이런 약은 처음부터 중독성 강약은 쓰지를 말아야 되는데, 근데 글쎄요, 의사들도 천차만별이니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두피를 반복적으로 자주 자극하는 경우, 이것도 별로 안 좋은 방법이에요. 두피는 이게 머리카락을 헤어를 먹여 살려야 되는 헤어는 계속 자라고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이게 혈관과 신경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특히 신경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 게 두피인데 이걸 잘못 찌르거나 그러면은 신경 자체를 찔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통이 더 심해지죠. 한두 번 찌르는 게 아니라 수십 번 찌른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이제 난치성 두통 된 첩경이 될 수 있습니다. 두피를 세게 누른다든가 이런 건 피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상하게 수술을 두통에 맞고 이런 사람 경우 오히려 난치성이 더 됩니다. 수술이 효과적인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어느 나라의 선진국이든 두통을 수술로 치료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건 국제적인 의학계에서도 인정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수술 받는 경우는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의사가 있는 모양인데, 그거는 어쨌든 제대로 된 거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난치성 두통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검사가 필수로 해야죠. 현대의학에서 문진만 이야기만 듣고 정확한 진단 내리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 어떤 검사였냐, MRI가 필히 뇌 안에 구조를 봐야죠. 뇌 종양이, 악성 종양이 계속 커지는지, 그 뇌 압력이 떨어져 있는지, 뇌에 무슨 충동증 같은 게 심하게 있는지, 다 봐야 됩니다. 별의별 케이스가 다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뇌출혈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셨다든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머리를 다치신 기억이 없는데도 출혈이 종종 발견돼요. 이거 놓치면 문제가 크게 되죠. 그래서 비외상성 뇌출혈도 이게 계속 몇 달씩 쌓이면 또 통증을 일으키죠. 두통을. 그래서 MRI가 필수적이고요. 그 다음에 혈액검사 뇌 염증 수치라든가 여러 가지 봐야 됩니다. 그 혈관 염증성 두통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경추 엑스레이는 이제 보는 게 목 근육이 많이 뭉친 경우는 엑스레이상은 잘 나타납니다. 엑스레이상은 또 흔히 보는 게 디스크인데 디스크 자체가 두통을 일으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일반인들이 오해하기 쉬운데 경추에서 생긴 디스크는 저 아래쪽 5번, 6번 아래쪽에 생기는 건지 위쪽에 생기는 건 드물어요. 5번, 6번 같은 경우는 두통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손이나 팔이 저리거나 팔 쪽으로 증상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율신경 검사, 이것도 스트레스가 많은 게 쌓여있으면 자율신경 검사에서 잘 나타나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밸런스를 보는 거죠. 이 밸런스가 깨지면 이제 여러 가지 두통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우울증, 불안증 검사도 됩니다. 심리적인 것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심리 검사를 자세하게 뭐 깊숙이 할 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게 하는 거는 꼭 필요하긴 해요.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수면 다운 검사도 해야죠. 특히 매일같이 두통이 오전부터 있는 경우는 아침에 낮에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하면서 코를 골거나 하는 경우는 수면 다운 검사를 필요해야 됩니다. 이것도 좀 흔한 난치성 두통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오히려 치료가 어렵지는 않죠. 이게 정확한 진단만 무호흡증이 심하다 그러면 이제 양압계라는 이제 조그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고 그걸 하면 이제 두통이 싹 없어지죠, 보통은. 그다음 필요할 때는 뇌혈류 검사, 특히 이제 뇌혈관이 좁아지면서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이제 뇌혈류 검사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혈류 속도가 빨라지면 이제 혈관이 좁아진 거고, 이럴 경우 이제 뇌혈관 확장제를 쓰든지 해서 이제 그 뇌혈관이 또 많이 좁아지면 이제 문제가 크게 되는 게 뇌졸중 위험이 되는 거죠. 뇌경색 위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뇌혈류 검사도 두통 진단뿐만 아니라 뇌경색 예방, 뇌졸중 예방에 중요한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혈관 탄력성 검사.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고혈압이 있는지 없는지 좀 애매할 경우나 아니면 분명히 병원에서는 혈압이 높은데 집에 와서는 뭐 정상이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건 정확하게 혈압 측정하기 위해서는 혈관 탄력을 보면서 팔다리 혈압을 정밀하게 재는 그런 비교적 간단한 검사가 있어요. 그거는 요 검사를 해보면 이제 평소에 혈압이 정말로 높았으면 이것도 검사상 나타납니다. 고혈압이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용한 살인자라고 하는데 고혈압이 처음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머리 두통입니다, 사실은. 두통이 전체로 묵직하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뒤쪽으로 아플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어쨌든 고혈압의 첫 증상은 두통이기 때문에 혈압 진단에서 두통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고혈압이 있으면 약을 계속 방치하면 혈관이 계속 나빠지니까 혈압 약을 이제 물론 6개월 정도는 미룰 수도 있지만 혈압약을 제때 쓰는 게 중요하죠. 아주 많이 높으면 혈압약을 바로 써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필요할 때 경추 MRI도 필요할 때 써야 됩니다. 경추 이게 목에서 오는 경우는 드물긴 한데 목 디스크가 위쪽에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경추 MRI를 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죠. 아니면 키아리 증후군 이런 것들 드문 이제 그 병들이 있거나 그러면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난치성 두통으로 되는 경우를 환자들 쭉 보다 보면은 잘못된 정보로 인한 환자가 오판한 경우가 많아요. 이제 특히 인터넷에 특히 유튜브나 이런 SNS에 워낙 발달하니까 이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환자분 이게 아주 자극적이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볼 때도 공신력 있고 신뢰성이 있는 그런 걸 보셔야지 아무거나 보고 이게 꽂혀가지고 이게 본인이 판단 미스를 하면 오히려 더 상당히 안 좋으면 두통이 더 난치성이 빠져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공인된 걸로 보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약에 대한 치료법, 이게 신문 기사가 나는 경우 있죠. 이게 처음으로 신약이 나오면 이게 기사들이 되게 단점을 숨기고 부작용을 숨기고 그냥 침수봉대는 아니지만 막 장점만 이 기사에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기 또 현혹되면 또 안 됩니다. 또 약이라는 게 쓰다 보면은 자기한테 안 맞는 약들도 있고 부작용을 숨기고 이 기사가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자동차 리뷰 기사들도 이런 게 많은데 신약이든 새로운 차든 이런 걸 기사에 쓸 때 우리가 옥석을 가려서 좀 봐야 됩니다. 이게. 그다음에 묻지마, 이게 참 우리나라 고질적인 병폐예요. 묻지마 빅5 병은 단순 두통 가지고 초대형종 가겠다고 의뢰서 써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여러 가지 문제로 복합적으로 지금 현재 의료 사태 2024년 지금 6월 현재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데
이런 게 다 이제 사실 누적되고 쌓이고 쌓여서 뭐 나비 효과일 수도 있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단수 두통 가지고 처음부터 대학병원 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사실.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대학병원에서는 빅5 병원이라고 하면 그 두통을 잘 보는 교수들이 다 있냐?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발초신경 보는 교수 찾아가서 두통 호소해봐야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본인이 잘못한 오판의 대가를 치르는 거죠, 톡톡히. 그 다음에 또다시 문제, 응급실입니다. 응급실이 굉장히 지금까지 많이 남용이 됐었죠. 뭐, 아까 말 단순 두통까지 응급실 가가지고 불안하니까 응급실 밤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응급실 의사 입장에서는 이 환자가 두통이 응급 상황인지 아닌지 그것만 판단해 주는 게 자기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본인이 오판해가지고 응급실 가서 뭐 주사 맞아 안 낫네. 응급실 의사가 뭐 제대로 진단을 안 해줬다. 그런 컴플레인 하면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단순 두통이나 뭐 이런 단순 어지럼증 환자들이 이렇게 가버리면은 실제 응급실에서 진짜 응급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뒷전을 밀리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 방문해야 될 경우는 아까 맨 첫 수두에 말씀드린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극심한 두통이 생전 처음으로 엄청 심하게 생기면서 동시에 고열 39도 이상 나거나 아니면 의식이 저하되거나 아니면 계속 반복적으로 토하거나 그럴 경우에만 가는 거지 그 외에는 응급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요. 그래서 본인이 불안해서 그냥 뭐 밤에 그냥 또는 낮에 시간 없어서 응급실 간다. 그건 사실 난센스 중에 난센스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통을 잘 보는 이제 의사를 잘 찾아가지고 무조건 신경과를 가야 됩니다. 신경과를 가고 그 중에서 두통을 주로 보는 분을 찾아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료를 받아야 돼요. 뭐 20년, 30년 앓은 두통이 10년 앓은 두통이 뭐 2, 3일 내에 뭐 일주일 내에 낫는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약을 조절하고 이약저약 트라이얼 시행착오 겪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약효가 나타나는 데까지도 시간이 또 약약 자체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렇고요. 시간적 금전적 투자를 뭐 아끼지는 말아야죠, 사실요. 그만큼 고통에 벗어나려고 그러면 그만한 본인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정상 생활을 복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람답게 살려고 그러면 이런 걸 투자를 아껴서는 안 될 거고 시행착오하는 우려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약 먹자마자 그 다음부터 깨끗이 낫는다 이런 건 비현실적인 거고요. 또 약에 대한 또 지나친 거부감은 제발 좀 안 가지면 좋겠어요. 약이 요즘은 부작용이 심한 약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다 약을 조금씩 소량 쓰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물론 약에 굉장히 예민한 환자들이 있어요. 어떤 약을 써도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수백 명 중에 한 명 정도고 그러지는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이건 환자가 내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관심과 애정을 구하는 도구로서 그 시크롤, 환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병자 역할이라는 건데 이건 이제 의사가 아니라 사약자가 그러니까 탈코스 파슨스라는 사람이 내세운 개념이고 의료 사회학에서 하는 거고 질병에 걸리는 환자가 취하는 특정한 행동 양식을 일컫는 거예요. 특히 난치성 두통에 해당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질병에 걸리는 걸 환자가 이게 그 환자 역할을 하면서 없는 여러 가지 이게 혜택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일상 그 자기에 대한 업무와 책임을 면제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변에 말하자면 이제 교란시키고 피해를 주는 거죠. 이런 게요. 자기는 이렇게 아프니까 이런 가족 일원으로서 또는 직장인의 일원으로서 이런 걸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쉽게 말하면 핑계거리 내지 자기 합리화가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이런 게 난치성 두통 환자들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스스로 잘 좀 돌아보는 게 각성을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해요. 물론 이제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잘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인의 마음가짐도 중요하답니다. 내가 그러면 이 두통을
심하게 앓고 오래 앓다면서 내가 그럼 어떤 내가 이득을 챙기고 있는지를 좀 한 번씩 서로 통찰력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종 결론은 그래서 명의를 찾아서 포기하지 말고 치료 후가는 시간 여유를 두고 그리고 의사의 그 방침이나 그런 치료에 적극 협조를 하셔야 되고 믿고 맡겨야 됩니다. 난치성 두통은 처음 믿지 못할 의사는 아예 찾아가지 않는 게 맞아요. 이게는 그만큼 이제 믿고 맡기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 오늘 난치성 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